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모시고 여론조사로 돌아본 윤석열 정부 1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 그 1년 동안 꾸준한 것은 안 오른다. 네. 그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당선됐을 때 네. 그때 지지율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취임 초에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50% 넘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취임하고 나서 그러니까 지방선거 압승까지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지방선거를 이긴 그 즈음에 50% 좀 넘는 지지율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하락세를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30%대 약간 박스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대에서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얼마 전에 27%까지 내려간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선이 나왔던 거는 24% 나왔던 게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갤럽 여론조사 가지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두 번 정도 24% 그리고 이제 27%가 한 뭐 몇 주 전에 나왔었는데 예. 24% 나왔을 때는 그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던 그 체리따봉 그 즈음이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최저선이 나왔었고 24% 위에 이제 27% 나온 거는 한일 방문, 그러니까 일본하고 정상회담 있었을 그 즈음이 또 한 27%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방문한 이후에는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해외 순방 효과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없는 대통령으로 참 이게 초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네. 이렇게 외국 나갔다 오면 좀 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 2~3%포인트는 상승을 하고 성과가 좀 있고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았다 할 때는 뭐 5%포인트도 상승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할 말을 한다. 이런 분위기를 국민들에게 전달했을 때도 한 5%포인트 정도는 상승을 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외교 랠리가 쭉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는 넘어가야지 그래도 충분히 순방 효과가 발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이게 좀 상승했다라고 보기가 좀 무색할 정도의 지지율 상승폭이 너무 적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뭐 하나 볼까요? 여론조사. 네, 일단 갤럽 조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고요. 네. 이게 5월 2일에서 4일 조사가 된 자료인데요. 지난주 조사 대비 33%, 그러니까는 전주에 30%보다는 3%포인트 정도. 지금 나오는 상승. 건가요? 네, 저 자료인데요. 저것도 추세선을 보시면 지금 뭐 2월, 12월에 이제 그때 이제 노동계를 이제 좀 탄압을 한 노동계에 대한 강력 대처, 원칙 대처를 하면서 37%까지 올라갔지만 외교 랠리가 이어졌던 2월, 3월 초 이때 보면은 계속 지금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고 30에서 한 33, 4일 왔다 갔다 하는 추세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 자료도 올랐다고 하는 자료인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지난주가 한 1.8%포인트 그리고 그제 월요일 날 나온 조사가 0.8%포인트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미 이후 또 이 한일 셔틀 외교의 어떤 그런 외교 랠리 속에서는 좀 상승폭이 너무 적다. 오히려 지금 부정평가가 60%를 넘는 게 이게 좀 중요한 게 봐야 될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론 그 지형 자체가 3대6 구조로 아예 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이제 쭉 보셨고 그 전에도 추세를 이렇게 보셨을 텐데 여론조사 저는 이게 이제 30%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리얼미터인가요? 0.1%인가 올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지만 저걸 보면서 만약에 저걸 0.1%포인트 오른 걸 가지고 올랐다고 좋아하면 어떠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순방 효과가 있었다라고 언론에서는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거로는 너무 약하다, 지금 순방 효과로는.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0.1%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의미가 사실 좀 없다고 봐야 거의 하지 않나요?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게 보통은 이제 뭐 지금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예. 샘플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일 조사로 보느냐 아니면 이제 일주 단위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3% 1000샘플 조사에도 3.1%포인트 내외니까는 거의 6% 내외의 그 오차 범위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0.1% 올랐다 내렸다 이거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1년간 이렇게 쭉 지켜보셨는데 네. 어떤가요? 제가 이제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은 사건들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 딱 났을 때 그때와 아니면 그 뒤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때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이런 게 나타납니까? 일단은 이제 이태원 참사 같이 그 12구 참사 같이 이렇게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럴 때 많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사실 또 그럴 때가 위기가 기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걸 잘 처리하면은 오히려 이제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외교 랠리가 굉장히 잦았고 길었기 때문에 외교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외교에서의 성과가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여론 지형이 3대6으로 지금 고착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게 좀 중요한 대목이고요. 역대 대통령들의 1년 즈음 성과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낮았다. 25%였다. 1년쯤 그 취임 1년쯤에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 탄핵이 이 시기에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 이제 광우병 파동 등등으로 해서 34% 여기랑 좀 비슷한 흐름이에요. 근데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외교 랠리 속에서는 그래도 좀 상승의 기류를 가져갔고 박근혜 대통령이 1년 차 즈음에 57%, 문재인 대통령 78%, 김대중 대통령이 60%, 김영삼 대통령이 55% 등으로 노태우 대통령 45%로 굉장히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이 지지율 특징을 또 하나 꼽는다면은 30대 이탈이 굉장히 지금 크다. 그러니까 30대가 그 지난 대선에서 방송사 출구 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를 48.1% 지지했었고 이재명 후보를 당시에 46.3%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윤석열 후보를 좀 한 2%포인트 이내로 앞서면서 사실 그게 24만 표 차의 격차를 가져온 게 30대의 표심이 기울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그 4월 2주차 갤럽 조사를 보거나 또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26%예요. 이번 주에 나온 갤럽 조사에서 30대가 지금 26%입니다. 그래서 이 30대 이탈이 지금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30대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이탈이 되어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좀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주년 맞아서 네. 어땠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취임 1주년에 그 분야별 점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저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5일, 6일을 한 자료인데 저게 이제 좌측은 ARS 조사, 우측은 전화면접 조사인데 그 점수를 매긴 거예요. 0점에서 25점, 25에서 50점, 50점에서 75, 75에서 10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 건데 지금 전화조사나 ARS 조사 모두 0점에서 25점을 준 비율이 ARS는 37%, 전화면접 조사는 43.7%나 되거든요. 저 자료는 지금 왼쪽 자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고 오른쪽 자료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인데 상당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저기 말고도 이제 갤럽이나 MBS 조사에서도 분야별 평가가 있었는데 그 0에서 25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거의 50점대에 가까운 또는 넘는 이런 수준으로 나타나서 지금 전반적인 분야별 국정 운영 점수는 좀 낙제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대통령보다는 여사님의 행보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훨씬 더 지금 높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대목인 거죠. 예전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여사님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에 연관되는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네. 그게 좀 독특한 현상이고. 네,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이미지로 본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역대 대통령 취임 1년에 네. 어땠는지 한번 그 자료를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취임 1년 점수가 여론조사 꽃 자료로 한
이걸로 한번 봐보십시다. 장표 5번. 갤럽 조사. 네, 갤럽 조사입니다. 예. 지금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3으로 나오고 네. 가장 높았던 분이 문재인 전 문재인 대통령인데 78이에요. 네. 근데 지금 눈길을 끄는 게 16대 노무현 대통령이 25%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낮아요. 맞아요. 왜 그랬죠? 그때는 저건 1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시기가 탄핵 시기예요. 그래서 그 긍정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에 있었다. 그래서 지금하고 저거를 단순 비교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그런 정치적인 환경이 없었던 나머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유사한 수치인데 더 낮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리고 지금 부정평가가 저기 하얀 선은 이제 그 잘 모르겠다. 약간 이제 보통이다. 저 하얀 라인들은 보통이다고요.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잘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평가의 수치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만큼 높아요. 57%. 노무현 대통령도 57%인데 저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시기였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좀 높은데 그걸 제어하고 본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김건희 여사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자기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는데 일단은 이제 여사에 대한 평가는 뭐 크게 개의치를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의 지지율이니까 여사님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여사님은 취임 초부터 6대3 구조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선 경선 기간 동안에 내가 아내로서의 내조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은 걸 보고 국민들이 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조사 사기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네. 그런 걸 보면 지금 본인을 향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국민의 지지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이런 것 믿고 싶지 않다는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숫자가 아마 이제 미국 가서도 노래도 부르시고 뭐 영어 연설도 하셨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올라가나?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본 거에 따르면 언론하고 친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언론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제 좀 평가절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외교 노선 자체가 이제 국민들의 상식이나 정서하고 너무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제 방일한 이후에 이게 지금 완전히 6대3 구조가 고착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한일 정상회담에서 너무 저자세 외교 그리고 또 미국에 가시기 전에 도청에 대한 저자세 외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다 투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본인이 왜 그렇게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정말 모를까요? 그러니까는 본인 입장에서는 노력은 하는데 지지율이 잘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여론조사가 이제 지금 뭐 패널들이나 또 여론조사 회사들이 좀 성향이 진보거나 좌파 성향이다라고 좀 보시는 시각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인데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보기에는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제대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수고 진보고 하는 것을 가를 수 있을까요? 이 어떻게 가끔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네.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의 지금 1년까지의 스타일을 보면은 나를 지지하는 대상만 향해서만 국정 운영에 어떤 그 행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거는 사실 대통령이 아까도 말했지만 48%, 50%가 안 되는 득표를 가지고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당선되신 후에는 나를 지지하지 않는 47%의 사람을 대상으로 국정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좁게 운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여사님의 행보까지 좀 부정적으로 가는 게 있어서 더 이게 지지율 상승의 모멘텀을 못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쭉 추세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여론조사 꽃에서 예. 그 5.16이라는 자료를 보면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있는데 기대감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그 자료를 보시면은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예, 앞으로 계속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 네, 앞으로 계속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가 ARS 조사는 23.5, 전화면접 조사는 2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예.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보다 이게 훨씬 더 낮잖아요. 이게 최저선이, 그러니까 진짜 핵심 지지층이 이 정도 사이즈라고 볼 수 있고 네. 앞으로도 잘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본다는 게 ARS 조사는 55.8, 전화면접 조사는 49.82%입니다. 그래서 거의 50%를 넘거나 50%에 준하는 수준에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요. 또 하나는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윤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문제를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금 61%, 61.6, 64.4%가 나왔고요. 능력이 있다가 31.5, 31.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기대감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발언인데 이제 나오니까 혹시 여론조사나 이렇게 지지도 상으로 봤을 때 네.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거침이 없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대로 내려가면 이건 위험수위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핵심 지지층이 깨진 거를 우리가 20%에 진입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기대감이 23.5, 21.8 나왔는데 그러니까는 최저선이 나왔던 24%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핵심 지지층이 깨진 그 단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들어가면은 일단은 참모진들도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고 공직사회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 지지율과 대통령의 정책을 떠받치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지지 숫자들이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년 총선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 야당 후보 지지할 것이냐. 그게 갤럽에서 이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정부 여당을 지원해서 정부 정책을 지원해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킬 거냐 아니면 정부 정책을 견제해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킬 거냐. 이게 아마 자료가 지금 그거는 없는데 그 여당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거는 지금 갤럽 조사를 보면은 37%. 야당 후보들을 내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는 거는 49%로 야당 후보 당선이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중도층이 굉장히 이제 중도층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도층에서는 여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31%, 야당 후보를 당선시켜야 된다가 57%로 그 격차가 무려 26%포인트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민주당 후보로 나가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보게 하는 그런 흐름까지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오히려 무당층이 더 의미 있게 나오고 네. 오늘 아침에 어떤 여론조사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더 낮은 그런 여론조사도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갤럽 자료가 지금 보이는 자료를 보면은 갤럽의 정당 지지도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그 34%, 35%로 3%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이 37에서 32%로 하락을 한 자료가 나왔는데요. 근데 저기서 지금 중요한 게 민주당의 지지율입니다. 최근 한 달의 지지율을 보면은 33%, 36%, 32%, 37%, 다시 32%. 롤러코스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 자료에서 40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진 지금 이번 주에 40대의 흐름이 36%인데 지난주에 보면 58%였거든요. 그래서 그 40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 게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좀 주목하는 대목인데요. 저렇게 지금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 표집의 부분도 좀 그 갤럽에서 저 부분이 왜 저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보시면은 34에서 32 사이로 이렇게 거의 좀 플랫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저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 거의 지금 동조화된 패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대통령의 그 낮은 지지율은 외교 순방의 효과가 별로 없다. 오히려 순방 리스크가 크다는 부분과 함께 그 당에서 그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태영호 그 의원에 대한 그 녹취록 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상승이 반사이익을 전혀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그 돈봉투 사건도 그 여당의 국민의힘 지지율에 별로 반사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김기현 당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은영 소장님 모시고 지금 여론조사로 윤석열 정부 1년 돌아보고 있는데요. 얼큰이 님이 이런 불만을 주셨어요. 소장님 너무 극존칭 쓰지 마세요. 하시고 노래 부르시고 아시고 드시고 여사님 그런 호칭 정말 듣기 불편해. 이만큼 싫어하시는 거죠. 아, 싫어하는 거죠. 정말. 그런데 오히려 사실 방송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국민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네. 오히려 좀 그런 게 있어 보여요. 박지원 전 원장도 비서실장을 하셨고 그랬는데 꼭 그 본인이 좋아하든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대통령한테는 꼭 깨서 또 뭐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근데 요즘 국민들이 이래요. 그냥 그런 존칭 붙이는 것 자체도 막 거슬리는 그런 건데 결국 이제 그런 마음이 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더 잘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여론이 더 높은데 청와대 계실 때 보면 청와대에서도 계속 자체적으로 여론조사 돌렸죠. 네. 그리고 지금 현 정부도 돌리고 글쎄, 있는 그럴 걸로 것 알고 같은데. 있어요. 그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지금 나오는 이 많은 데이터 자료들이 거의 청와대에서 조사한다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용산에서. 그렇죠. 이제는 용산 대통령실인데 뭐 직접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아마 이제 뭐 어쨌든 다른 기관이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당에서 하든지 여의도 연구소에서 하든지 그런 자료들이 공유가 될 건데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도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여론조사와 다르지 않을 거를 알 텐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이건 사기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혹시 다른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데 용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가 이런저런 보정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저 여론조사 믿을 거 못 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죠.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아무리 어떻게 조사를 한다고 그래도 거의 지금 트렌드를 보는 거거든요. 그 큰 트렌드를 볼 때 지금 어느 조사든지 다 지금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은 6대3 구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좀 다른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다면은 오히려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걸 수가 그럼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이게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 여의도 연구소의 자료들이 아마 공유가 될 거고 아마 제 생각에는 국정원이나 이런 데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도 공유가 된다면은 아마 지금 참모진들이 대통령께서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다른 데이터를 올린다는 거는 좀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이 자료 자체를 안 올리고 어떤 이제 참모들끼리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이제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과 친화적이지 않은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운영의 틀을 좀 전면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고 야당과 대화하지 않는 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지금 야당 원내대표는 만나겠다 하셨다가 지금 그게 좀 성사가 안 됐잖아요. 그것도 좀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야당의 당대표를 먼저 만나서 이 국정에 사실 그 4강 균형 외교를 문재인 정부는 추진했는데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야당 대표와 국민에게 설명은 해야 된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뭐 정말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렇게 쑥 들여다보면은 여론조사 지지율 올리는 방법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 만나고 네, 또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마디만 해도 저는 5% 10%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 자리를 너무 만만히 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고 대통령 잘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뽑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1주년을 맞이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 바이든이라고 한 건 맞습니다. 날리면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좋죠. 예.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말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잘못됐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긍정평가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 기자간담회, 1주년 기자간담회 때 그 비슷한 얘기를 대통령이 했거든요.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국민들께는 이 큰 외교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고 이 여론조사 꽃의 자료 보면은 미국, 일본과 친하고 중국, 러시아 멀리하는 경향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가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처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럼요. 설명해야죠. 네. 그리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은 가만히 내조만 하겠다고. 맞습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맞아요. 해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것도 좀 섣불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솔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면 올라가죠. 맞습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네. 교만하고 네. 국민들 무시하고 근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떨어지는 거 뻔한데 네. 그거 올리는 게 너무 쉽지 않나요? 맞습니다. 나는 단순한 답 1 더하기 2를 놔두고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못 찾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는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구조화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려도 지금 그런 말씀을 대국민 담화라든지 정말 진심 어리게 하면은 이게 거꾸로 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 이렇게 더 떨어질 것도 없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이 찬스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근데 1주년 지금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답답하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아무튼 이제 1년을 쭉 돌아봤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저는 그것도 참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아까도 패널들하고 말씀 들어봤는데 이제 별로 기대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아끼는 나라니까 대통령 잘 못하기를 바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은 우리 얼굴이니까 좀 품격 있게 우리도 대우하고 바라보고 싶거든요. 그 심리를, 그 마음을 좀 아신다면은 지금 하신 그 말씀만 해주시면 저는 50% 금방 넘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종종 나와 주십시오. 아유, 네. 오늘 아주 유익하고 1년 돌아보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 1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프리미엄 피트니스 브리티시 클럽, 서울 강서 최고급 시설, 합리적 가격과 고품격 서비스, 스픽스가 직영하는 피트니스 클럽. 브리티시 클럽은 당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서울 강서 브리티시 클럽 02-3664-9998. 네, 오호라 경제 최양호 인포스닥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름표가 바뀌었네요. 그렇습니다. 최양호 가운데 최양호 박사는 달러, 윤경호 박사는 원화. 네. 요즘에 우리 세계 각국에서 슈퍼챗이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일본, 호주, 어제는요 폴란드에서 들어왔어요. 우와. 유로입니까?
폴란드는? 폴란드 유로화. PNL이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PNL 29.99예요. 그래서 PNL은 어디 화폐 단위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폴란드 그래서 아니에요? 얼른 찾아봤더니 폴란드더라고요. 폴란드는 또 주어틴가 화폐 단위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야, 폴란드에서까지 이렇게 봐주시고 슈퍼챗을 보내주시는구나 싶어서 참 세계를 호흡하는 이 그렇습니다. 방송이네요. 예. 대단합니다. 흰 구름이 날아다니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달러가 없어서 원화 참 마음에 드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화 환율 얘기할 때 예. 그날 원화 환율을 1388원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얼마였어요? 1338원이었는데. 아, 38원인데. 하여튼 30원대, 20원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때보다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오늘? 좀 더, 그러니까 환율로는 떨어졌죠. 지금은 1320원대를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예. 뭐 달러 뭐 환전이 어려우시면 뭐 연락을 해주시면 저한테. 예. 자, 최양호 박사님, 오늘은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됐으니까 네. 경제 한번 좀 돌아봐야죠. 그렇죠. 큰 틀에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많은 여론조사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일 잘못한 정책 1번이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사더라고요. 네. 근데 2번이 우리 경제 양극화하고 불균형 해소 부분이 굉장히 모자랐다.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백운기 앵커가 항상 아프게 지적하는 부분들이 소통하는 대통령 아니지 않느냐. 그게 3번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워낙 뭐 우리 이제 뭐 핑계를 대자면 시작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뭐 물가 지금 5%대에서 시작했고 당시에 이제 물가 정책에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추경을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가는데 또 유동성이 확 풀리는 부분. 그다음에 뭐 지난주에 우리 방송했던 강달러 이 부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1,439원까지 환율이 오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또 갈짓자로 가지 말고 갔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뭐 그걸 극복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밑바닥을 다지고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피부에 느끼는 바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뭐 총평을 하겠습니다. 윤경호 박사의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A, B, C, D, F 예. 이렇게 나눈다면 저는 D 등급 정도밖에 못 줄 것 D. 같아요. 예, F 등급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만해라. 예. 물러나라 이 의미니까요. 그건 이제 4년 남은 대통령한테 달리 방법이 없죠. D 등급은 재수강을 해도 정말 심란하다 이건데 기본적인 자질이 참 걱정이다 이제 이건데요. 압축된 단어들로만 먼저 정리를 해보죠. 자, 우선 저성장. 뭐 물론 지표상 몇 가지 지표들은 전임 정부 탓, 그다음에 바깥에 뭐 해외에서의 영향 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따질 때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지표로 나타난 건 성적표니까 한번 보십시오. 저성장. 올해 기껏해야 목표 1.6%밖에 지금 못 잡았습니다. 1분기에 0.3. 그다음에 3고. 물가 치솟고 있죠. 금리 물론 금리 상승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고금리, 그다음에 환율, 지난번에 우리 했었죠. 고환율. 거기에 이제 수출 부진, 무역 적자, 재정의 곡간 거의 지금 바닥 나기 직전. 거기에 최근에 전세 사기, 주가 조작, 뭐 이런 단어들만 나열해 보더라도 정말 성적표는 바닥권이다.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D가 디오르의 D자죠? 디오르. 예. 명품 경제 중에 D라는. 또 디질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또 저 표정 또 디질레? 그 D자 아닙니까? 아니 뭐 많으신 분이 F 줬더라고요. F. 저는 페르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요 재미난 게 이제 ABCD로 거기 많이 하잖아요. F가 뭔지 아세요? 그 이제 지네들끼리 하는 예. 얘기가 이제 A는 에버러지고 F는 find another family. 집에 들어오지 말아요. 다른 가족 찾아가라. 네. 근데 하여튼 뭐 망했다 그런 뜻의 F는 아닙니까? 아니고요. 예. 뭐 그러니까 그다음 C는 뭐냐면은 C가 뭐더라? D가 하여튼 don't come back home. 예. C는
캔슬 더 디너 저녁 없어. 밥 안 줘. 밥 안 줘. B는요? D는 돈 컴 홈. 집에 들어오지 B, 말라고. B. B는 빌로 에버리지. 빌로 에버리지. 그때까지 그냥 가는 거고 C부터 이제 재미있는 거군요. A 맞는 게 에버리지니까 네. B는 B. 아주 훌륭한 집안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 옛날에 저 젊었을 때 듣고 좀 배꼽을 잡거든요. 예. 근데 F라고 하니까 Find Another Family. 근데 이제 1주년 평가를 해볼 텐데 먼저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역대 정부 1주년 시점 경제 지표 비교한 것을 쭉 봤는데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또 환율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노무현 정부 때 203조, 이명박 정부 359조, 박근혜 정부 533조, 문재인 정부 680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1134조 국가 채무가 됐습니다. 이거 다 전 정부 탓입니까? 지금 뭐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채무가 올라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66조가 지금 순증거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부분이 2차 추경할 때 갔는데 현재 지금 전체 우리나라 이제 이 뭐 재무 건전 재정을 위해서 굉장히 재정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것이 딱히 전 정부 거라고 지금 뭐 딱 잘라서 뭐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아무리 뭐 기본을 안 갖춘 경제학자라도 재정 지출이야말로 승수효과가 높은 수단 중에 하나라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감세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지금은 국가 채무가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사람 원기를 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것이 꼭 전 정부에서 올라오면 사실 뭐 고맙게 받아서 그거를 또 잘 써야 되는 게 지금 1년 지난 지금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윤경호 소장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전 정부부터 이제 쭉 오르기는 올랐습니다만은 증가 폭이 66조 7천억이요. 가장 많아요. 우선 원샷으로 편성한 추경. 예. 근데 이제 추경을 지금 편성하는 과정에 문재인 정부 때는 세수가 항상 넘쳐났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라기보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잘 굴러갔죠. 뭐냐?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금리의 덕을 봤어요.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저금리 체제 하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법인세고 소득세고 다 넘쳤어요. 그래서 항상 추계보다도 남는 세금이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국가가 빚을 질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오히려 법인세 깎아줬죠. 그다음에 기타 뭐 종부세도 훨씬 더 많이 깎아줬지 않습니까? 과세 표준 뭐 전부 다 상향 조정해줬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인이 생겼는데 거기에 추경을 66조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 발행해야 되는 거죠. 이게 고스란히 채무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식간에 66조 늘어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아마 5년 동안 윤석열 정부 첫 해에 확정한 세법 기준만 하더라도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에 의하면 5년 동안 64조 원의 세수가 덜 들어온다라는 계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숫자를 감안해 보면 앞으로 국가 채무는 아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의 지출, 복지 지출은 변함이 없죠. 그러나 수입은 계속 준다면 그건 뭐 빚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화면에도 나왔지 뭐 1.6% 뭐 2.6% 나왔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도 2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4년 그 4분기를 따지면요 1.6%가 아니고 0.2%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뭐요? 뭐냐면 우리 무역 수지라든가 이제 경상 수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상 수지가 1월, 2월 달에 적자가 났는데 드디어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것 시발점이 경제가 회복하는 데서는 첫 번째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경상수지가 이 적자 나는 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2000년도 뭐 우리
뭐 코로나 시절에도 딱 2번 있었고요. 최근에 1월, 2월 달에 또 경상수지 적자가 났는데 요것이 뭐 소액이라마나 흑자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좋고요. 뭐 또 잘한 건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등록제 폐지하고요. 공매도 뭐 굉장히 엄하게 지금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적 분할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한테는 매수 청구권 주는 데에서 자본시장 쪽으로는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와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굉장히 국제적으로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행보들을 지금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고 여기에 지금 많이 도달하고 있느냐? 뭐 페르가모입니다 지금. 근데 경상수지가 흑자로 이제 돌아설 것 같다고 전망을 하셨는데 3월 달은 됐어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역대 정부 1주년 시점 비교를 해보면 다른 역대 정부는 다 1주년 때 흑자였는데 왜 지금 윤석열 정부만 적자입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큰 게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지금 뭐 못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상품 수지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뭐 마이너스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한마디로 윤경호 소장 전부 다 지금 뭐 보면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면은 윤석열 대통령만 운이 없는 겁니까? 꼭 윤석열 대통령만 운이 없다. 뭐 이거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의 저금리 체제가 고금리로 돌아선 거에 대한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1년 정도 지나고 2년 정도 지나고 그 다음에 이게 가시화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작년 5월 출범 이후부터 그런 부작용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노출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경상수지라는 건 아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무슨 의미냐? 어느 한 국가가 대외 교역을 통해서 그것도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라는 거는 상품을 서로 수출이나 수입 이런 거고요. 서비스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가서 쓴 돈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바깥에 돈을 더 많이 썼느냐 아니면 안에 더 많이 남겼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이 무역 수지의 적자 이게 지금 가장 큰 요인이죠. 이 무역 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금 최 원장님이 말씀하신 반도체 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전체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대만의 TSMC라는 기업이 대만을 대표하는 것처럼 근데 이 두 기업의 경쟁력이 삼성전자는 지금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고 대만의 TSMC는 올라가 있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드린 환율에 고스란히 반영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무역 관련해서 생기는 적자냐 흑자냐 이것도 반도체에 좌우되는데 윤 정부는 이 무역 적자에 허덕이고 수출이 지금 부진한 이게 경상수지조차도 적자로 돌아섰고 환율도 지금 이게 올라버리는 그러니까 사면초가에 지금 빠져 있고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D약점에 지표가 이렇게 다 안 좋습니다. 인데 거기에 정책의 방향조차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제대로 갈 것 같으냐? 이 기대가 좀 높지 않다 이거죠. 이병주님이 이런 걸 주셨어요. 언제부터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소식이었습니까? 경상수지 흑자는 항상 당연시하던 대한민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맞는데요. 예. 1월달, 2월달에 마이너스였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환영을 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요. 네. 골드님이 아니 흑자는 흑자인데 불황형 흑자 아닙니까? 수출이 안 되니 수입도 주는데 당연히 흑자 나는 거죠. 이건 좋은 흑자가 아닌 거 아닙니까? 요번에 이제 3월 달은 이제 수출이 13% 줄었지만 수출이 13% 주고 수입은 6%밖에 안 줄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중간재를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역 수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한 470억, 480억 달러 지금 적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요번에 이제 효자 노릇한 거는 상품 수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무역 수지가 있고 상품 수지. 상품 수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뭘 만들어서 그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본사로 이제 매출이 잡히면서 이게요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2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출이 느는 것도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은 물량이 늘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 물가 올라간 거에 지금 수출액이 느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사실 물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조금은 보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갔고 아까 말씀드린 상품 수지 이건 뭐 쉽게 말하면 중개 무역하는 부분들이 지금은 큰 뭐 흑자로 전환하는데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자 질문 하나만 더 받고 그다음에 물가 한번 짚어볼 텐데요. H님이 억지로 만든 흑자, 대기업 해외 법인 돈 땡긴 게 반짝 흑자 아닌가요? 그런 질문 주셨는데 박사님. 아까 이제 최 원장님이 무역 수지, 상품 수지 말씀도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전 수지라는 것도 있고 여행 수지라는 것도 그렇죠. 또 따로 예. 있습니다. 여행 수지는 아주 쉽게 이해될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쓴 돈이 많은지 아니면 외국 관광객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쓴 돈이 많은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전 수지 중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지적재산권료, 그다음에 로열티, 뭐 이런 것들이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거에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4월에는 외국계 법인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배당을 하면 돈이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상보다 이번에 많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경상수지가 일부 적자 이렇게 되는데 아마 1월과 2월의 상황, 그다음에 우리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역 수지를 감안하면 4월, 5월에는 다시 적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 이제 법인세 부분이 조금 이제 바뀌었는데요. 법인세 이제 해외에서 이제 생산하면 법인세를 그 나라에 내잖아요. 그 나라에 현지에 내면은 국내에서 과세 안 하겠다고 조금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건 뭐 90% 이상을 본사로 배당을 해버렸어요. 그런 뭐 뒷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경기를 뭐 극복하는데 뭐 전체의 침체된 거를 이기는데 일단은 무역 수지, 뭐 경상 수지 여기서 흑자가 나오는 것이 항상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펀더멘탈 얘기할 때 첫 발자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지금 이 노력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이 뭐 외교 부분까지도 다 동원해서 이거를 이뤄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1호 영업사원이 좀 역할을 한 것은 있습니까? 일단은 MOU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MOU가 이제 실질적으로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게 계속 이제 국내에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미국으로 따라가서 어떻게 보면 퍼줄 건 다 퍼주고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왜냐? 이미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기 전부터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미국 내에서 배터리 공장이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자재와 관련된 것들을 생산하면 보조금 주고 그다음에 간섭도 안 하겠다. 그런데 그거 아직 지금 공장 가동도 안 되고 있고 제품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못 주겠다. 그리고 지금 당신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관련된 기술 샅샅이 가져와라. 그 법에 대해서 한국을 예외로 안 해줬잖아요. 그 얘기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가서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 방문 전에 올 초부터 윤 대통령 방문 직전까지 최태원 SK, 삼성 이재용, 현대차 정의선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계획을 발표했어요.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뭐 몇조 달러, 몇억 달러, 몇십억 달러 뭐 이상의 금액이었지 않습니까? 뭐 기업마다 뭐 3조 원, 4조 원 뭐 이런 정도였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기업들은 사실 1호 영업사원이 전면에 나서서 끌고 뒤에서 따라가는 효과를 좀 볼까 기대를 했겠지만 이번 방미와 관련해서 미국과의
교역과 관련해서는 아직 재미를 못 본 거죠. 이제 뭐 본인이 이런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도 수출을 좀 더 많이 시켜보겠다. 그렇죠. 그런 의지의 표현이겠지만 실제로는 수출 부진 때문에 지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현재 정부 전망치 기준이 경제 성장률이 1.6%예요. 근데 이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어저께자로 1.3까지 또 내렸습니다. 그것도 1년 다른 정부하고 비교해 보면 이명박 정부 때가 0.8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5.2, 박근혜 정부 3.2, 문재인 정부 2.9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왜 이렇게 낮았었나요? 그때 이제 한미 간에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광우병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등등을 해서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시즌 2라고 그러더니 딱 그러네. 근데 2008년도에 또 금융위기가 글로벌 있었고, 금융위기가 예. 가장 치명적이었죠. 그게 컸죠. 네, 예. 뭐 등등해서 그때 많이 이제 줄은 부분들이 그러면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때 경제 성장률이 1%도 안 됐던 것은 금융위기고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렇게 낮은 1.6은 금리 때문이고 계속 그냥 미국 탓만 하면 됩니까? 아니 이제 그것을 갈짓자로 우리가 운영할 게 아니라 딱 잡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에서는 항상 남 탓하는 건 아마추어거든요. 내 탓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가 체질 개선이라든가 진짜로 혁신적인 산업 성장의 어떤 방향성을 정하는 데 중요하거든요. 경제학 배울 때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져야 바닥에 뭐 있는지를 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공사한다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인위적으로 남 탓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로 체질 개선의 어떤 계기로 삼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 탓을 해가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다른 나라도 다 같이 어려워야 국민들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OECD 가입국 중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 제일 꼴찌라면서요. 사실상 꼴찌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당장 나타나는 지표 중에 성장률, 그다음에 물가, 뭐 환율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뭐 뻔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건 방향과 원칙이 5년 동안 일관성이 있을까? 그리고 믿을만 할까? 이건데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물가 얘기해 봅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한때 전년 대비 6%의 고물가 수치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3%대 진입을 해서 이제 좀 안정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먹거리, 농산물과 그다음에 기타 우리 생활에 핵심적인 차지하는 요소들 에너지. 이런 것들을 따로 떼내서 보는 물가는 지금 그게 흔히 말하는 체감 물가, 생활 물가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먹거리 물가들은 채소, 무슨 쇠고기, 하다못해 김밥과 라면조차도 지금 10% 두 자릿대의 오름세, 상승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소득은 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이 물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두를 다 죽이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이중 구조가 생기는 거를 국민은 그냥 감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인플레이율은 3%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생활 물가, 먹거리 물가는 두 자릿수로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거 오래가기 힘들죠. 중요한 건 자, 보수 정부는요. 전통적으로 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감세,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로 뭔가 이 경제를 좀 더 붐업하고 촉진시키겠다라는 게 공통적이에요. 윤석열 정부 역시 들어오자마자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4로 낮췄죠. 아까 말씀드린 종부세 상한 11억인데 12억으로 끌어올려서 세금 내는 사람들을 확 줄여줬죠. 그거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리겠다고 했으면 좋은데 그 바람에 재정이 지금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세수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감세라는 일관된 정책을 펴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서 재정에 구멍 난 거를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얘기해야 되는 요금
쉽게 말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써야 되는 것들은 사실 사용한 사람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전기, 가스, 그리고 도로 이용료 같은 겁니다. 도로 통행세라고 많은 분들은 말씀하시지만 도로 통행은 세금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용한 사람만 내는 금액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산 터널을 지나서 도심 진입할 때 2,000원씩 내잖아요. 예. 그건 서울시에 내는 돈이긴 하지만 지금은 안 받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5월 16일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건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요금이에요. 그런데 이 요금들을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야 지금 흔히 말하는 한전의 적자, 가스공사의 적자 이런 것들이 원전, 탈원전, 전임 정부의 탓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부담을 할 건 하고 그 대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바우처 이런 걸로 예. 보전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눌러 있고 그다음에 깎아주고 나중에 해당 기관에 적자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꾸겠다. 이건 사실은 정책의 엇박자 중에 엇박자다. 이런 거에서 일관성이 지금 없다는 것 때문에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갈짓자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걱정을 한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최양호 박사님. 네. 물가 상승률도 지금 보면은요. 노무현 정부 3.3, 이명박 정부 4.1, 박근혜 정부 1.0, 문재인 정부 1.5, 1주년 시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물가는 3.7이에요. 보면은 경제 성장률 올라야 될 것은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낮아야 될 것은 올라가고 무슨 이런 성적표가 근데 있냐. 시작을 5%에서 6.7%까지 올라간 거 지금 내려온 부분들에서 사실 물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지금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오늘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오늘이 이제 우리가 1주년을 얘기하지만 오늘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D-1 내년 총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갖고 갈 수 있는 거는 이 확장적인 재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지금 여당은 어차피 내년 선거에서는 집권 3년 차 지금 소위 말하는 중간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물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 물가 3%대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향 모멘텀을 지금 굉장히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진짜 우리나라의 진짜 이 정책 당국이 직을 걸고서 한번 붙어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포진해 있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일부에서 1년 돌아보면서 한숨 쉬는 분들이 많았는데 경제 성적표도 받아보니 1년이 참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연설문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1년치를 내놨는데 초기 6개월 동안은 민생 경제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계속 뭐만 나오냐면 정책, 그다음에 최근 3개월은 외교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국민 이런 이런 것들이 600번 이상이 연설에서 나오지만 경제가 지금 400번대로 지금 내려앉았거든요. 사실 경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바뀌었고요. 놀란 거는 하나입니다. 협치라는 말이 몇 번 나왔을까요? 지난 1년 동안 500회 연설을 하셨던 것 같은데 0번.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예, 딱 한 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게 22번이 나왔다는 부분을 봐서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사실 지금 이 여당의 내리 뒤에는 지금 규제 개혁하고 법안들 이거 통과해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는데 그 전에 소통과 협치 그리고 통합이라는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서 오라 경제에서 경제 돌아봤습니다. 미사님, MST의 일본에 사신 우리 교포님이신데 본인 이름은 미사라고 하시는군요.
나라가 이런 데 싸우지 말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전직 검사들 각 분야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허수아비 다 그만두게 하고 내일 대통령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전문가를 보내고 야당이랑 머리 맞대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제 역할을 해주세요. 국민들의 아픔을 압니까? 이런 글을 주셨는데 이런 글이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한테서 오니까 더 그냥 느낌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이 정부 처음에 사실 제가 기회 되면 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없다. 이제 미래 청사진 없다. 그렇죠. 이런 건데요. 1년 지난 지금도 사실 비슷합니다. 뭐 경제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 했더니 뭐 4만 불 달성 뭐 이런 얘기를 한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 그 숫자만 부풀려지는 거 환율 효과를 얼마나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글이 제일로 많이 올라옵니다. 휴게소 음식값 봐라 뭐. 그런 점에서 그런 캐치프레이즈, 공허한 얘기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그리고 교육, 연금 개혁한다고 그랬죠. 이거 사실 경제 체질 개선하는데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나 이게 단순히 선언적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6개월 동안 이걸 해치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권 5년 동안 씨를 뿌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정부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정부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금융부문, 서비스 부문, 공공부문 혁신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각고의 노력, 그 다음에 이 여론을 같이 끌어모아서 같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긴 그림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항상 보면 또 뭐 정권의 위기나 이런 것도 다 경제 아닙니까? 아, 그럼요. 경제가 실패하면 어떤 정부도 살아남지 못하죠. 경제가 실패한 데서 재선을 한다든가 예. 뭐 다른 특히 총선 돼서 이길 수가 없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위기 중에 위기고 또 이 지금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게 9월입니다. 9월 달에 37조 원이나 되는 소상공인 대출 유예 준 거였거든요. 그거 다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야 될 텐데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선거 이전 오시고 9월 달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죠. 네, 오늘 최양호 인포스탁 델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두 박사님과 함께 윤석열 경제 1년 평가해봤습니다.